무효를 조금 더 살펴보면 무효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되더라도 어차피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부당이득은 어차피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취소해서 부당이득을 보고 무효도 조금 종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요 뜻이죠. 갑이 시가 10억 상당 토지를 공박 상태에서 1억에 매매했습니다. 이게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그렇죠.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행했어요. 그리고 벌써 병에게 넘겼습니다. 병은 무효인 줄 모르고 매수했어요.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를 한 겁니다. 가장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런데 이 매수인이 벌써 병에게 처분해서 등기를 넘겼고 병은 선입니다. 요 병이 다 제3자입니다. 그럼 요 경우 이 매매도 무효고 이 매매도 무효예요. 그럼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받아야 됩니다. 부당이득은 원물 반환이 있는데 현재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병역이 있죠. 그럴 때 요 두 사람 사이의 가장 매매는 무효인데 요 매매는 요 갑은 을에게만 무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선의의 병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사자 사이만 무효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승계인 모두 다 무효입니다.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 그런다?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무효, 승계인 모두에게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요 가장매매 무효는 당사자끼리 무효이지만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당사자끼리 무효이지만 특정인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한다. 결국은 상대적으로 무효다. 이걸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그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가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입니다. 우리 민법 대원칙은 무슨 무효가 원칙일까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상대적 무효는 비진의 표시 무효와 통정의 표시 무효, 그 두 가지 무효가 상대적 무효일 뿐입니다. 자, 쉽게 이해되죠? 모든 사람에게 다 무효인 경우. 그럼 요 글 등기부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지금 등기가 갑에게 있다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을에게, 다시 병에게 넘어가고 정합한테 넘어가고 무한테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지금 무합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갑과 을 사이의 이 매매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임이 밝혀졌으면 을, 병, 정, 무합으로 된 등기 전부 다 말소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바로 갑에게 회복됩니다. 이런 무효가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그렇게 말합니다. 등기에 흔히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음에 일부 무효와 전부 무효가 있는데 그것은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게 일부 무효인데 우리 민법상 일부 무효는 그 부분만 무효로 하는 게 원칙일까요? 전부 무효가 원칙일까요? 그렇죠. 137조 일부 무효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농가 매매를 하는데 농가는 3억이고 옆에 붙어있는 광은 8천 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3억 8천에 매매 계약했는데 계약 체결하기 3일 전에 요 광만 불타버린 겁니다. 일부가 무효입니다. 그러더라도 이 매매 전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같아도 전체 무효할 거 아닙니까? 다만 매수인 을의 입장에서는 광은 8천으로 금액을 상정했지만 매수함과 동시에 이 광은 철거할 예정이었어요. 그럼 애당초부터 을은 광이 없더라도 매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칙은 전부 무효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럴 때는 그냥 광 부분만 무효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전부 무효고 외적으로 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려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 유효가 되고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유동적 무효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건 확정 무효가 원칙인데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입니다. 우리가 첫날 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 등을 할 때는 뭘 받으라 되어 있죠? 허가 받으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과리 허가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허가 받을 걸 전제로 먼저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허가 받기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허가 받으라는 규정을 위반해서 매매했습니다. 이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첫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속 규정이 아니고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서 허가 받지 않고 한 매매는 뭐가 된다고? 무효라고. 그래서 무효입니다. 이거는 효력 규정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한 두 사람 사이의 매매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만일 약속대로 30일 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유효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갑자기 판례는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는 겁니다. 허가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무효는 뭐냐 하니까 무효는 무효지만 확정 무효는 아니고 나중에 허가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유동적 상태의 무효다. 그래서 이걸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란 언제까지 무효를 한다? 허가 받기 전까지 무효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는 강학상은 여러 개 있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입니다. 토지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 받기 전에 매매하면서 20일 날 허가 받기 전에 중도금 주기로 했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중도금 지급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예?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정을 썼습니다. 중도금 지급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마음을 굳게 먹어. 굳게 먹어.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유동적 무효라고 말했지만 그냥 유동적 빼면 이거 뭡니까? 그냥 무효라니까. 유동적이 나중에 허가 받을 때 유효로 바뀐다는 것이지 허가 받기 전까지는 그냥 뭐라고? 무효라니까. 나중에 허가 받았을 때 문제되는 거지 허가 안 받으면 여전히 뭐라고? 그냥 일반 무효와 똑같아. 따라서 무효인데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공정 써서 소용이 있어 없어요?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유동적 무효는 그냥 무효라니까. 허가 받았을 때 무효지.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주지 않으면 주기로 약정하더라도 줄 필요 없고 주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주지 않다 해서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효예요.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효 그러면 됩니다. 나중에 공정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인데 공정 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말하면 공정은 그런 걸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리지 특별한 효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공정이라 봤더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무효. 무효입니다. 자, 이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나중에 이거 따로 이제 허가 받기 전 효력, 허가 받았을 때 효력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동적 무효. 무효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당사자끼리만 무효입니까? 나머지 사람 다 무효입니까? 그렇죠. 성계인 전부 다 무효인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음에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먼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에게 등기 다 넘겼습니다. 이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갑에게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가 있었으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사기 강박을 당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갑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유예로 둘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매매하고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 잘 팔았다. 그럼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 이게 뭡니까? 수인 아닙니까? 조금 전에 무효는 뭐가 안 되지만 수인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취소는 원칙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취소는 취소권, 추인권 이게 두 개를 보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에는 추인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소권 했을 때는 세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 번째, 누가 취소권자냐 이 문제죠. 두 번째,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다음에 취소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마지막에 취소가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취소는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딱 세 가지 했다 했죠. 무능력, 사기강박, 착오, 무사착륙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한능력자라 지금 그렇게 말한 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하던 그 사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사기강박,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 한 자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취소권자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누구도 할 수 있다. 대리인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성계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리인, 성계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봐요. 갑과 을 사이에 자전거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매매하고 나서 대금 다 지급했는데 일주일 뒤에 갑이 나타나서 아저씨, 저는 18세 미성년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합니다. 뻔뻔스럽게 지가 했던 매매 계약을 스스로 가서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기가 했던 매매 계약을 스스로 가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있다. 요 사실을 알았던 엄마 아빠도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엄마 아빠는 무슨 대리다? 그래서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스스로도 취소권자가 된다는 것. 그러면 이 경우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그랬던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러면 공부를 안 되는 거죠.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만 취소권자라니까. 이놈 저놈 다 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요 사람만 취소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사기 강박을 당한 자,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 한 자, 제한능력자 쪽에서 취소할 수 있지 상대방이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취소권자입니다. 제한능력자 스스로도 취소권자가 된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법정 대리는 제가 당연히 취소권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임의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을 때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착오가 있는지 누굴 기준한다 했죠? 대리인. 그러나 취소는 누가 한다 했습니까? 본인이 해야 되죠. 그럼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의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취소권에 관한 대리권을 주마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따라서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자가 되는데 반해서 임의 대리는 본인으로부터 뭘 받았을 때? 수권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한다는 게 아니고 본인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주마 라고 수권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권을 별도 받은 경우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이 문제죠. 갑과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등기를 다 넘겼습니다. 근데 벌써 병에게 처분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을이 갑에게 사기강박인 겁니다. 사기강박을 당해서 갑이 매매를 한 거죠. 그럼 사기강박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럼 누가 취소권자입니까? 갑이 취소권자죠. 근데 취소를 딱 하려고 보니까 부동산을 누가 갖고 있다? 병. 근데 병은 악입니다. 자, 갑은 취소를 해야 됩니다. 을에게 될까요? 병에게 될까요? 을병 모두에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당분간 제가 3월 달까지는 요거 할 때마다 3단계를 나갑니다. 취소란 말이 너무 항상 누가 취소권자인지 먼저 결정해야 돼요. 왜냐, 아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가 취소권자입니까? 갑이죠. 갑이 취소권자입니다. 무엇을 취소하려고 합니까? 뭘 취소한 줄 알고는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취소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왜 취소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기를 이유로.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권자는 무엇을 취소한다고? 그럼 매매는 누구하고 했게요? 그럼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고? 을과 매매했으니까 을과 취소해야 되지. 병과는 매매한 적이 없는데 뭘 취소를 합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뭘 취소한다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매매는 누가 하고 했다고? 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취소는 내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있죠? 여기는 뭡니까? 매매. 매매면 매매, 교환이면 교환, 정려면 정려. 내가 취소한 그 법률행위, 내가 지금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한테 합니다. 항상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지, 그저와 그랬던 제3자라든지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취소하게 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뀌는 겁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잖아요. 그럼 무효면 이제 토로 발환받아야 되겠죠. 발환받았는데 원물 발환의 원칙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죠. 왜냐? 이 병이 뭐니까? 악이니까. 따라서 이 제3자에게는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지 취소를 어렵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취소의 결과를 주장하는 것이지 병이 악이라서 그자에게 취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병이 선이면 병에게 취소 효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 요 무효는 상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취소는 사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그러면 빨리 취소권자를 결정해야 되고 무엇을 취소하는지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삼으면 됩니다.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이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일방적 의사표시를 쓸 권리가 변동되니까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면 됩니다. 자, 취소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따라오는 게 뭐가 있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해서는 부당이득입니다. 항상 무효 취소가 그러면 따라오는 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독특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갑과 사이에 아파트먼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등기가 다 넘겨졌습니다. 벌써 병에게 넘겼어요. 병은 등기만 믿고 샀으니까 선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이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하게 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뀝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뀝니다. 그런데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받아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병입니다. 원물을 병이 갖고 있죠. 병은 지금 뭡니까? 선입니다. 그럼 요 무효를 병에게는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사기 강박이나 착오로 인한 취소는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지만 무슨 무효로 바뀐다? 상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갑이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미성년은 제한 능력자죠. 그래서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했다. 즉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하게 되면 이 매매는 뭐로 바뀐다? 똑같습니다. 뭐로 바뀐다? 무효로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받아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병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 같은 취소인데 제한 능력으로 인한 취소는 상대적 무효가 아니고 절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그 뒤에 있는 성계인 모두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병은 다 같이 뭐만 믿고 매수했습니까? 등기 믿고 매수했죠. 등기가 을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믿고 매수했지만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슨 이유로 취소되느냐에 따라서 나는 소유권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한 능력으로 인한 취소는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제3자에게는 효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지만 무효는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다?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행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받아야 되겠죠. 근데 부당이득 반환 받을 때 어느 법인에서 반환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봐봐요. 갑과 을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했습니다. 매매 계약하고 대금이 3억이었어요. 그래서 3억 주고 을이 매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럼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럼 처음부터 무효니까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했죠. 그럼 대금 3억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대금만, 원금만 주면 되느냐? 이자도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이 을이 건물을 사용했으면 건물 사용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를 받았으면 월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줘야 되느냐? 도대체 부당이득 반환할 때 어느 범위에서 반환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는 무효도 똑같아요. 무효도 부당이득이니까 어느 범위에서 반환할 것이냐? 여기 이제 상시하기는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데 748조 이하에 보면 그 부당이득 받은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따라 달라져요. 악인은 현존이익만 주면 됩니다. 그냥 현재 이익이 있는 대로 주면 되지만 선인은 현존이익만 주면 되지만 악인은 이익에다가 이자,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 주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가 선이냐 악이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 외가 붙어 있어요. 제한 능력자도 자기가 받았던 거 반환해야 되는데 이 제한 능력자는 뭘 불문하느냐?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현존이익만 주면 됩니다. 원래는 선이냐 악이냐 따라 달라지는데 제한 능력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뭐라고? 현존이익만 주면 됩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자전거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을이 자전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뒤에 갑이 뻔뻔스럽게 나타나서 아저씨 저는 18세예요. 이 매매계약을 만다 취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너가 왜 미성년자라니까?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주민등록보자니까 아직 18세밖에 안 됐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45은 되어버렸는데 약을 잘못 먹은 겁니다. 그러면 취소하면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준 게 업무를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럼 이 어른 받았던 자전거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값도 돌려줘야 되는데 이 값은 선이냐 악이냐 관계없이 뭐만 하면 된다? 현존익만 주면 됩니다. 그 80만 원 중에서 유흥비로 50만 원을 써버렸어요. 그럼 유흥비는 술 마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깨고 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골 때는 것밖에 없죠. 현존이익이 없어요. 그럼 얼마만 주면 된다? 그냥 50만 원만 주면 됩니다. 현존이익만 주면 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바라면 됩니다. 이게 제한능력자에 관한 특징입니다. 제한능력자는 엄청나게 많이 보호해줍니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무슨 모여로 바뀐다? 절대적 모여로 바뀌고 지권은 언제나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줄 때는 뭐만 하면 된다?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이익이 없는 대표적인 게 유흥비 혹은 여행비 이런 거는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샀다, 식료품을 샀다 그는 다른 거로 대체를 했죠? 현존이익이 있는 겁니다. 다른 필요한 물건으로 대체했을 때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결국은 취소를 가만히 보니까 제한능력자가 문제되죠. 요때 딱 제한능력자 하면 우리 시험범위에 나옵니다. 절대적 무효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자, 요게 취소에 관한 겁니다. 다음 추인입니다.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 안 하는 게 추인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서 추인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인입니다. 이걸 너무 기니까 강의를 할 때는 이걸 임의 추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취소한다는 뭐에서 추인한다는 의사표시에서 추인되는 걸 말합니다. 그거 외에는 추인한다는 말이 없더라도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추인하는 것으로 보는 거, 그걸 법정 추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 임의 추인은 뭐냐? 지금 갑과 을 사이에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고 딱 보니까 이 갑이 미성년자인 겁니다. 그럼 미성년자 행위는 뭐 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입니다. 그럼 취소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라고? 간 마음이죠. 그럴 때 이 부모가 나타나서 우리 아들이 어제 자전거 매매했는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 이 행위를 취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추후에 이걸 완전한 것으로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추인한다는 의사표시에서 추인되는 게 임의 추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인한다는 것은 결국 뭘 안 하겠다는 겁니까? 취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취소권을 뭐 한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가 이제 완전히 유효로 바뀌죠. 그래서 추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는 뭐가 된 다음에 성년자가 된 다음에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성년자는 왜 취소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이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 취소 요인이 뭐야 된다? 소멸돼야 된다는 건 성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된 다음에 능력자로 된 다음에 할 수 있고
사기 강박은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다음에, 착오는 착오에서 벗어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지금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서 추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뭐가 된 다음에? 성년자로 된 다음에 할 수 있고, 사기 강박은 내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모르고 한 추인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알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된다.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추인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됩니다. 자, 봐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은 지금 사기당한 걸 몰라. 여러분, 모르면서 중도금 줬습니다. 이게 추인입니까? 아니죠. 사기당한 걸 모르고 준 거는 중도금이 추인이 아니야. 내가 사기당한 걸 알면서 그냥 내가 인정하겠다 해서 주는 것이지, 사기당한 걸 몰라서는 안 돼요. 이렇게 사기 강박이나 착오는 벗어난 다음에 추인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다음에 추인해야 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추인이 됩니다. 추인. 2번 나와있죠.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법정 추인은 이 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일정한 6가지 사유를 정해놨습니다. 그 사유 중 하나를 하면 그냥 뭐 한 것으로 봐버린다? 추인한 것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법정 추인입니다. 요거는 추인한다는 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추인이니까 뭐는 종료된 다음에 해야 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된다. 이거는 똑같다니까. 모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유가 법에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일정한 사유가 지금 우리 민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까? 6가지 사유입니다. 그 6가지 사유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요.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중도금 주고 잔금 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줬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사기를 했습니다. 그 사기당한 걸 을이 알았어요. 보통 같으면 사기당한 걸 안 매수인은 갑을 찾아가서 삽 들고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20일 날 아저씨 잔금 받아요. 이렇게 취소할 사람이 자기 채무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건 취소하겠다 말입니까? 안 하겠다 말입니까? 그게 이행이라고. 거기 채무의 이행이라고 나와 있죠. 기억 전부나 일부의 이행 아닙니까? 이렇게 취소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뭐로 볼 수 있다? 추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왜 추인이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지금 뭐 안 하겠다, 취소 안 하겠다는 말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봐봐요.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20일 날 중도금, 30일 날 잔금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매도인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근데 20일 날 사기꾼을 찾아가서 빨리 중도금 주요. 뭐라고? 이행하라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취소할 사람이 이행하라고 청구하겠습니까? 이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죠. 그게 두 번째 있는 이행 청구 아닙니까? 이렇게 취소권자가 스스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뭐로 볼 수 있다고?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겠죠? 자, 다음에 경계 나왔으니까 이양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매매 대금을
3억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3억 지급할 뭐가 있다? 채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계약 딱 하고 보니까 매도인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 갑이를 찾아가서 야이 시베리아 감귤 까물러마 말미잘 멍게 해삼 욕 바가지 하면서 너를 고발하고 말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의뢰하는 말이 미안하다. 내가 그날 눈이 잘못된가 보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냥 이걸 4억 5천에 매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아무리 나가봤자 4억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근데 사기꾼이 얼마에 매수해 주겠다고? 4억 5천. 그것도 현금 바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가만히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사기꾼으로 고발한 게 좋아? 그냥 4억 5천 반응이 좋아? 4억 5천 반응이 났죠? 그래도 이빨을 아무면서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고 화장실에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을의 종전 채무는 얼마였는데? 요 3억 채무가 없어집니다. 대신 얼마가 생긴다? 이렇게 경계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경계라고 해요. 구채무인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약정한다는 자체는 지금 이 매매를 취소하겠단 말입니까? 안 하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추인이지. 이런 것은 추인으로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건 너무 상세. 자, 갑과을사의 아파트 매매 계약 했어요. 그래서 등기가 있다 넘겼습니다. 그럼 뭘 취득했습니까? 건물 소유권 취득했어요. 뭐를 취득했습니까? 요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죠. 그런데 매수하고 보니까 갑이 을에게 을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 취소하면 되는데 자기가 매수했던 걸 번개처럼 병에게 전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깁니다. 그럼 이 을은 지금 이 취소하겠단 말입니까? 안 하겠단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다? 양도한 겁니다. 이거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이때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뭡니까? 만약 사기를 당해서 뭘 했으니까 매매했으니까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을이 무슨 권리를 취득했다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 했다? 양도했다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건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표시를 봅니다. 이럴 때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상세한 내용을 몰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걸 그냥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 6가지 중 하나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 자, 추인한다는 의사 표시에서 추인되는 것도 있지만 법정 추인은 무슨 의사가 있을 필요 없다? 추인한다는 의사 표시 필요 없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입니다. 그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뀝니다. 너무나 오랜 뒤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유효를 믿은 사람을 불이의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취소는 일정 기간이 되면 취소를 못하게 합니다. 이게 취소권 단기 소멸 사유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렇습니다. 둘 중에 먼저 도달한 기간이 있으면 소멸합니다. 3년, 10년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갑과 을 사이에 18세 미성년자가 매매를 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몇 년 내에 된다고? 10년 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에 됩니다. 그럼 하게 되면 몇 살입니까? 28세까지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럼 추인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성년자로 된 다음에 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다? 19세부터입니다. 19세부터 몇 년? 1년, 2년, 3년. 그럼 몇 살이다? 22세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 도달했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 22세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23세가 되면 취소를 못합니다. 먼저 도달한 기간이 있을 때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언제나 23살까지다, 22살까지다 그러면 안 돼요. 만일 8살짜리가 매매했습니다. 미성년자죠. 그럼 몇 살까지 할 수 있습니까? 10년이 지나면 18세 아닙니까? 그럼 추인할 수부터 3년은 몇 년이다? 22세. 어느 게 먼저 도달했습니까? 18세가 먼저 도달했잖아.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18세까지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렇습니다. 자, 요때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취소권 단기 소멸 사유입니다. 그럼 내가 사기당한 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된다? 3년 안에 해야 된다. 안다면 몇 년 해야 된다? 3년. 착오인 줄 알았어. 알고부터 몇 년? 3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 모르고와 관계없이 몇 년이 지나버렸으면 10년이 지났으면 그냥 끝난다 이 뜻입니다. 알고서는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효 취소입니다. 자, 조건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는 지금 법률행위 무슨 요건을 본다 했죠? 효력 요건을 봅니다. 그 효력 요건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을 봅니다. 먼저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게 있는데 부관이란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걸 제한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약관을 부관이라 그래요. 그 부관 중에 해당되는 게 조건 기한입니다. 그럼 조건 기한은 법률행위 성립과는 관계없고 뭐가 관계있다? 효력과 관계 있습니다. 이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오늘 증여 계약을 했지만 비록 오늘 성립했지만 효력은 오늘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정하는 임의로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했지만 오늘부터 당장 임대차 효력이 아니고 다음 달 2일부터 차임 주기로 해서 2일부터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오늘 계약서 도장을 찍었으니까 성립은 했잖아. 그렇지만 효력은 오늘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정한 날짜에 임대차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성립한 다음에 그 효력의 발생을 내가 제한하고 싶습니다. 그거 제한할 때 붙이는 걸 뭐라 한다? 부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한하느냐? 그럴 때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데 어디에 결부시키느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합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결부시키는 것, 이걸 의존시키는 법률행위 부관을 조건이라 그래요. 지금 조건이 이거는 겁니다. 조건도 일단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데 마음대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사실과 결부시킵니다. 그 일정한 사실이 장래의 뭐라고? 불확실한 사실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예컨대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정력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정력계약을 체결해서 도장을 콱 찍었어요. 1월 20일 날. 이 말은 이 정력계약이 성립했어요. 그럼 성립하면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이 정여 효력이 어른 소유권 취득하는 게 효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갑이 한 말이 내가 비록 너에게 정여계약은 했지만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은 당장 주기는 싫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월 20일 입장에서는 합격이란 무슨 사실이다? 장래 사실이죠. 될지 안 될지 뭐라고?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확실하지만 남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장래 불확실한 사실, 요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야만이 이걸 조건이 성취됐다 그럽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른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로소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니까. 그러면 이 합격이 되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성립된 법률이 효력의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여기 어디에 결부시켰다? 합격에 결부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조건이라 그래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걸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밑에 조건, 효력의 발생 또는 섬유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의 부과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봐봐요. 갑이 너에게 야, 너 요즘 뭐하니? 예, 공인중개사 공부합니다. 그래? 그럼 너 굉장히 힘들겠구만. 좋아. 너 합격할 때까지 내가 다달이 200만 원씩 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제까지? 합격할 때까지 돈을 20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200만 원 그때부터 오죠? 계속 옵니다. 언제까지라고? 합격은 장래 사실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합격이 딱 됐어. 됐으면 이제 200만 원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갑자기 이 두 사람 사이에 준다는 정기계엄 계약의 효력이 소멸돼 버립니다. 다 같은 합격인데 이제 합격이 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 있으면 효력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멸시키는 걸 뭐라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요 합격을 뭐란다?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합격을 조건으로 법률행위 한 겁니다. 조건이에요. 그런데 위의 조건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죠. 효력이 발생되는 조건을 정지조건 그러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을 해제조건 이렇게 말해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즉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 정지조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라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딱 결부시켜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요게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면 다시 기한이 문제됩니다. 자, 그러면 기한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서 기한이라고 쓰고 이걸 딱 지우면 됩니다. 그럼 뭐로 바뀔게? 기한이.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무슨 사실?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걸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장래의 것인데 장래 확실한 것은 기한,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임대차 계약합니다.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이 임대차 효력은 당신이 언제 이사 들어올 거냐? 3월 2일입니다. 그러면 비록 언제? 임대차 계약은 1월 20일 날 성립했지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3월 20일 돼야 발생해요. 이때부터 임대차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그러면 1월 20일 입장에서는 3월 20일은 장래 사실이잖아. 도래할 게 확실히 하네? 확실하지. 내가 죽더라도 3월 20일은 도래하잖아. 그럼 이 장래 확실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이 임대차 효력이 발생해요. 이런 장래 확실한 사실을 뭐라 한다고?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때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죠. 발생하는 기한을 시기라고 그래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을 몇 년 했냐? 2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임대차 효력이 쭉 발생되다가 2년 뒤 3월 19일이 되면 임대차 효력은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이때 되면 임대차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종료되는 소멸한다니까. 그러면 1월 20일 입장에서는 2년 뒤 3월 19일은 장래이죠. 도래할 게 확실하네. 확실하죠?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이게 장래 확실한 사실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실을 뭐란다? 기한이라 그래요. 요거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기한이죠. 요걸 종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종일관하라 이렇게 말하죠. 처음과 끝을 일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기고 뭐라고? 종기 그렇습니다. 요게 의미를 말하면 정지 조건이고 요거는 해제 조건과 같아요. 그래서 장래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럼 조건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조건은 성취 불성취라 말을 하고 기한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한은 도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도래란 말이 없습니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과 기한입니다. 자, 장래 확실한 거 기한, 장래 불확실한 거 조건입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내년 12월 31일 그러면 장래 도래하는 게 확실하죠? 자, 그럼 물어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를 너에게 주마.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그럼 조건이면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거는 기한입니다. 다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도래할 게 확실한은 확실한데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기한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오른쪽 107페이지 나오죠. 불확정 기한도 기한이다 아니다? 기한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런 것들은 확정 기한이지만 내가 죽으면이라든지 첫눈이 오면 이런 것들은 기한입니다. 기한.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요. 첫눈이 오면 이건 기한입니까? 조건입니까? 기한이지. 언젠가는 첫눈은 오지 않습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는 기한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걸 말합니다.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오면 그러면 기한이 맞습니다. 그러나 3일 안에 비가 오면 그러면 조건으로 바뀝니다. 하필 3일 안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걸 기한 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앞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이건 지금 우리가 신문에 이런 걸 안 봤으니까 뒤에 기한의 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 예컨대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2년 하기로 했어요. 12월 31일까지 임대차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월 1일 날 임대인이 방 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방 뺀다 안 뺀다? 5월 1일 날 방 빼 그럼 방 뺍니까 안 뺍니까? 안 빼죠. 뭐라고 그러면서 안 뺍니까? 아저씨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이게 기한이익이라고.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입니다. 아직까지 을의 입장에서는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이 도래되기 전이니까 이 건물을 계속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니까.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 이걸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에 있어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입니다. 변제기를 10월 1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채권자가 5월 1일 날 조기 변제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익이라고? 기한이익이라고.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얼음 변제할 필요가 없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기한이익은 누가 가지느냐? 계약에 따라 달립니다. 다른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기한이익은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한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세요. 이 임차인이 5월 1일 날 주인을 찾아가서 방 뺄 테니까 보증금 주세요. 그러면 보증금 빼준다, 안 빼준다? 그럴 때 주인은 뭐라 합니까? 아직 기한이 남았잖아. 그럼 이 경우 기한이익은 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있다고? 갑에게도 기한이익이 있는 겁니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모두 가진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한이익이 꼭 한쪽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가질 수도 있고 한쪽만 가질 수도 있다. 그게 불분명할 때는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고?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 손해를 해야지는, 즉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기한이익은 임차인에게만 있습니까? 임대인에게도 있습니까? 방금 임대인에게 있다 했죠? 예컨대 월세가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그럴 때 이 임차인이 10월 1일까지 12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방 빼고 나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냥 방 빼주세요. 그럼 임대인이 방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주죠. 임대인은 2월 30일까지 이자 차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방 영원히 못 빼느냐? 아닙니다.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면 돼요. 즉 30만 원을 5월 1일까지 주는 게 아니고 12월 30일까지 월세를 한꺼번에 주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한이익이 자기에 따라도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함부로 포기하게 되면 상대방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럼 기한이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방 주게 빼라 그러면 방 못 빼주겠다. 그게 무슨 행위라고? 기한이익이에요. 기한이 달아받지 않습니까? 자, 이 기한이익도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보니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됐을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 이런 말들 나와 있죠? 108페이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상세히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아직 우리가 담보란 말을 안 했으니까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도 있다. 예컨대 특약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대차 계약할 때 단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연체하면 임대차는 해지하고 조기 반환한다. 특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월세가 3번 밀렸어요. 그럴 때는 주인이 방 빼 그러면 아직 기한이 남았습니다. 조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요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특약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유가 있으면 상실한다고 특약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럴 때는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런 특약이나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자, 임차인이 파산했어요. 그럴 때 주인은 나가라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파산했다는 것은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할 여지가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기변제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파산했을 때, 그럴 때입니다. 거기에 4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라고 나와 있죠.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담보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뭐고 기한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조건과 기한은 다 법률행위 효력 요건과 관계 있습니다.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는데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결부하는 것은 조건, 확실한 사실을 결부시키는 것은 기한. 그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조건을 정조건, 소멸시키는 조건을 해조건, 발생시키는 기한을 시기, 소멸시키는 기한을 종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조건 그러면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요거 외우고, 시기 종기는 임대차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기간, 요게 대표적인 기한에 관한 겁니다. 시기 종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할 것 같아도 거의 모든 법률행위는 조건부 아니면 기한부로 많이 합니다. 은연중에 굉장히 조건 기한을 많이 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 기한. 끝으로 민총 어려운 파트가 다 맞아졌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기한의 상실이라든지 아니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제가 생략했죠. 그건 뒤에 거 봐야 되니까 생략한 겁니다. 다음 주부터가 진짜 이제 새로운 제도, 물권법이 나타납니다. 전혀 새로운 제도니까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으니까 오늘까지 했던 거 집에 가서 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죠? 안 하겠다는 태시로 나가는데 그러면 죽일게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의장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